네, 새로운 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천기누설 앵커 문다연입니다. 매주 화요일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니좌 최요한의 경제누설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경제평론가 최요한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경제평론가 최요한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저도 오늘 강의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내가 잘 지내고 있나?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덕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일본 정치와 선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민당 총재, 그러니까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일본의 제100대 총리로 취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론가님이 이번 일본 선거 한마디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한마디로 평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좀 복잡한데 좀 봅시다. 일본 자민당 총선거 결과 일반 유권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일반 유권자들에게 훨씬 더 지지를 받았던 고노다로가 떨어졌어요. 고노다로가 떨어지고 기시다 후미오가 세상에 1차 투표에서도 한 표, 딱 한 표, 예, 한 표로 이겼고 결선 투표 가가지고 결국 60.2%로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본의 제100대 총리로 취임을 했죠. 이거는 주요 파벌의 지지를 기시다 후미오가 받은 거예요. 고노다로 받지 않았습니다. 왜? 고노다로에 대한 젊은 의원들의 지지는 있었는데 탈원전을 주장했다라는 부분이나 또는 아베의 앙숙인 이시바 시게루 전 강사장과 공조를 했다라든가 자민당의 노장 정치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 겁니다. 참 이게 국민들의 여론과 당내 여론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그걸로 총리를 뽑고 정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일본은 민주주의 아니야 라고 말씀드렸죠. 일반 국민들의 여론과 당의 여론, 집권당의 여론이 다른데도 정치가 그대로 진행된다. 저는 일본은 민주주의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본의 이런 변화가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이는데요. 기시다 후미오가 이끄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이번 달 말 31일 날 그 중의원 선거가 있다라고 하죠. 거기서 자민당이 전체 총선에서 지게 되면은 정권을 또 내줘야 합니다. 예, 그렇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시다는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외교 정책을 옹호하는 등 상당히 이제 보수 우파 성향이 강한데 그나마 온건파에 분류가 됩니다. 예, 온건파에 분류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다카이치 사나에 같은 이런 그 아베 키즈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온건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역사 문제에서 강경론으로 치달았던 지난 아베 정권, 그 스가 정권 동안 외무상을 재직했었고요. 무려 아베 정권에서 4년 8개월 동안 했어요.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서 2015년에 우리나라 외교부장과 외교부 장관과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합의를 했었던 그런 전력이 있죠. 근데 일단 기시다는 한국과의 안보 협력 등을 계속 강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총리가 되고 나면 앞에 있었던 스가나 앞에 있었던 아베와는 독립적인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기시다가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고 일단 중요한 것은 이번에 코로나하고 10월 말에 있을 선거, 중요한 선거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거리일 거예요. 워낙 지금 앞에서 정치들이 개판을 쳐놨기 때문에 기시다는 그거를 안아서 어떻게 집권을 연장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 집권하고 나서 보시죠. 예.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지금 지역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요. 현재 분위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변이 없는 한 거의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후보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문제
대장동 개발 관련돼서 막 얘기가 나오는데 일련의 이런 사건들이 민주당의 지지세를 오히려 더 결집시킨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아직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당이 지지부진한데 야당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못해서 그렇죠. 예,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간에 뚜렷한 이강으로 보이지만 선거란 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평론가님도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20대 대통령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는지, 왜 자신이 당선돼야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당선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결코 작지 않은 선진국이에요.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세계관이 있는, 자신의 비전을 명확하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후보가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더 얘기하면은 괜한 오해 살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끝. 예. 네, 그렇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선거에 대한 얘기 해봤는데요. 오늘 또 준비해주신 내용은 중국 관련된 얘기라고 하십니다. 어떤 내용 준비해주셨을까요? 자, 오늘은 중국의 전력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막 전기 끊어지고 산업 생산 난리 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일반 중국 인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를 넘어서 중국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여기서 생산 공급 체계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배경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강의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잘 들으세요. 저도 그 얘기 할 거니까. 그런데 이 뒷부분에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 다른 언론에서 들어보지 못하신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네, 중국의 전력난 관련해서 다른 곳에선 들을 수 없는 얘기들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머니좌 최유한의 경제노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매주 핫한 경제 키워드만으로도 준비해주시는 최유한 평론가님, 오늘은 중국의 전력난 관련 강의해주신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굉장히 큰 나라지 않습니까? 인구도 전 세계 1등이고 여기서 사용하는 에너지도 많고, 그런데 중국은 굉장히 큰 나라, 인구도 많은 나라인데 공교롭게도 이 나라의 체제가 사회주의예요. 근데 저는 이게 사회주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회주의의 탈을 쓴 자본주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이 지금 전력난으로 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난리인지부터 좀 봅시다. 블룸버그에서 중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경제가 첩첩산중이다. 왜? 지금까지 어려운 거 잘 헤쳐나가고 있었는데 진짜 위기는 헝다가 아니라 전력난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블룸버그라는 경제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그럼 방금 얘기했던 헝다 사태를 좀 봐요. 헝다 사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전력난이라고 하니까 봅시다. 헝다는 280개 이상의 중국 도시에 약 1,300개의 프로젝트를 운영 중인 중국 최대의 부동산 개발 업체다. 현재 부채가 3천억 달러, 보유 달러는 150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죠. 부도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헝다가 부도가 나면은 이게 헝다의 채무 불이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 은행이나 해외 금융사가 부실이 돼요. 당연하죠. 그러면 금융사의 대출을 회수하겠죠. 그럼 중국 내 신용시장이 경색되고 타 기업들 추가 디폴트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금융사 부실 확대되면서 금융위기가 온다. 중국이 쓰러지면 전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그래서 좀 막았어요. 예, 막았다고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야. 자, 이거 막을 수 있어. 더 큰 문제가 전력난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라 망할 뻔했던 그 헝다 사태보다 더 심해? 도대체 뭐야? 라고 찾아봐야겠죠. 전력난 심상치 않다. 한국 기업들 오리온 초코파이 공장 가동 중단됐었어요. 네. 그리고 애플 테슬라 공장 멈추고 삼성 LG는 괜찮나 그러고 2주 정도 버티고 이게 한 14일인가? 지난 14일인가 나왔던 보도였으니까 9월 14일 날 나왔던 거니까 아마 이게 근근히 버티고 있는 것 같아. 자, 중국 현재 상황. 장수성에 진출한 포스코 스테인리스 제조 공장의 경우 전력 공급이 끊겼어요. 10월 초에 정상화를 기대하면서 주요 라인 가동이 중단이 됐어요. 지금 초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제가 요거는 확인이 안 되네요. 예. 하여튼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 만약에 포스코 스테인리스 제조 공장이 아니라 주물 공장이라든지 이런 철강 제품 같은 경우였다라면 아예 이게 24시간 돌아가야 되거든요. 돌아가야 이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중지가 되면 이거 버려야 돼요. 아, 이거 큰일 났어. 자, 오리온 공장. 예, 9월 말까지 가동을 중단했어요. 이게 중국의 전기가 중단됐다라는 사실은 그냥 단순한 정전에 전기가 끊어졌다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인민들, 거기 나가는 우리 한국 교민들까지 고통을 받는 상황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전기 끊기 공장에서 가스가 누출되네? 23명이 중독됐다는 뉴스까지 나왔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딱 보안으로 전기를 딱 막아놨는데 딱 끊어서 다 풀린 거지. 가스 누출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라오닝성 선양 밤거리입니다. 전기가 끊기가 차만 불빛 비추고 가로등도 신호등도 다 꺼진 악몽의 도로가 나타났다라고 보도가 얼마 전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호등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집에서 사람들이 촛불 켜고 생활한대요.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그 많은 냉동식품도 어쩌나? 아이 참 걱정이네. 가정용까지 끊어진 사태가 벌어지는 한편 가로등과 교통신호 종종 꺼진 바람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특히 전력 사정이 열악한 헤이룽장성의 하얼빈에서는 신선식품을 파는 상점을 제외하고는 오후 4시까지만 무슨 은행이냐? 예, 허용된다고. 이게 지금의 시진핑 정권에 있어서의 민심 위반 가능성까지 있다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나가는 매체, 이거는 그 당의 조치에 따라서 다 검열을 거치기 때문에요.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일반 중국 인민들이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 통해서. 문제는 중국 혼자 폭망하면 좋겠는데 중국이 폭망하면 전 세계 폭망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제조업의 심장이거든요. 공급만 혼란되고 인플레까지 동시다발 위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살펴봐야 될 게, 왜 도대체 뜬금없이 잘 돌아가고 있던 전기가 왜 갑자기 끊기냐 이거지. 원인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앞에 제가 원인을 3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3가지 얘기하고 그 뒤에 진짜 핵심적인 얘기를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연이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석탄 가격. 석탄. 중국은 화력 발전이 엄청나게 많이 떼고 있어요. 자, 톤당 878위안, 약 15만 원. 작년 대비 70%가 급등해요. 어디로부터? 호주로부터. 와우. 호주랑 막 싸워요. 중국이랑. 근데 하여튼 석탄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얘기해 줬어요. 연초 대비 석탄 가격이 50% 상승했다.
1월부터 8월까지의 중국 전력 생산은 작년에 비해서 11.3% 증가했는데 석탄을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건 4.4%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기가 끊기지. 중국은 석탄수의 절반 정도를 호주에 의존해 왔는데 호주가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이랑 막 싸우는 나라예요. 왜 싸워?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 동맹에 가입을 하니까 중국이 막 뿔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네 석탄 우리 수출하지 마. 우리가 수입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호주도 경제적 타격 받았지만 중국이 입은 타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휴, 화난다고 이렇게 외교를 이따위로 하는 나라도 웃긴다 진짜. 어쨌든 연초 대비 석탄 가격 50% 상승했기 때문에 전기가 끊긴답니다. 화력 발전 못하고 있거든요. 자, 다음 봅시다. 그럼 중국 자체 역량으로 최고라면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중국은 2016년 초부터 아예 생산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서 수요와 공급 사이에 상당한 격차를 초래했는데 그동안 중국이 중국 땅덩이 전체에 있는 석탄을 엄청 많이 캐서 사용했거든. 사용 가능한 광산수도 감소했고 석탄 생산량의 3분의 1이 있는 내몽골의 석탄 생산도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산시성의 석탄은 예전에는 얇은 층에 있어가지고 또 질도 좋았어. 그래서 막 살살살살 해가지고 파내면 되는데 이제 그걸 다 써버렸기 때문에 더 채굴하기도 어렵고 품질도 그리 좋지 않아요. 안에 있는 거 끄집어내니까.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우리는 2050년에 탄소 제로를 선언했지만 중국은 2060년을 탄소 중립, 탄소를 발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시진핑이. 2060년까지 시진핑 자기가 사나? 어쨌든 탄소 중립을 위해 전력 공급을 제한합니다. 중국 건설과 제조 호황으로 경기 침체 위기 여러 번 있었던 거를 극복했어요. 그래서 제조업의 중심국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석탄이 필요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진핑 2060년 탄소 중립 선언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푸른 하늘을 보여주자. 지도자가 푸른 하늘을 보여주자. 그러면 그 밑에 어떻게 해요? 그래요. 푸른 하늘 보여줍시다. 라고 해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절감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에너지 소비와 강도를 억제하거나 감시하라. 아니에요.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거나 감시하라라고 하면은 적당히 해야지 전기를 끊어버리면 되냐고. 웃긴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통용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 이유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2015년 겨울에 하얼빈의 상태입니다. 와, 저기서 어떻게 사나 몰라. 근데 우리나라도 별거 아니에요. 인천 송도의 모습이 2019년. 사실 시진핑이 2060년 탄소 제로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화력 발전은 떼고 있고 스모그나 미세먼지가 날아오는 건 맞아요. 뭐 30몇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도 난리가 나니까 그 연구를 해보니까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한국은 자체적으로 51%, 일본은 55%, 중국은 91%. 중국으로부터 영향 우리가 32%밖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일본이 25%,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2%. 그래도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함께 연구한 거예요. 한중일. 그래도 올림픽 때문에 중국은 지금 급한 상황이에요. 급한 상황. 이 미세먼지, 스모그, 매연, 연기, 공해, 옛날에 우리 막 말했던 그런 것들이 중국은 지금 이제서야 급한 상황에 없애기를. 올림픽 때문에. 왜? 올림픽을 통해서,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중국 최고, 중화중심주의! 이거 알려야 되는데 하늘이 뿌예.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더 늦기 전에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하고요. 이 이야기하면서 마찬가지로 시진핑도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말한 거 꼭 지킨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키나가 보자. 진짜. 그런데 2018년 기준으로 봐서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를 보니까 이건 뭐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순위가 미국이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뒤따라잡아서 뭐야? 2배? 3배? 다른 나라는 비교도 안 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중국이 줄이면 지구가 깨끗해져요. 자, 웃기는 거지. 중국이 줄이면 지구가 깨끗해진다. 그래서 보니까 배출량이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 전 세계 탄소 배출의 88%를 중국이 가져가고 있네. 그래서 중국이 요 빨간 거 이산화 배출 규모가 요만큼 되면은 전 세계 배출량 대비 비중입니다. 요 퍼센트를 나머지 나라들이 하는 거고 이 빨간 게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시진핑이 이걸 안 거야. 아니 뭐 어떻게 해도 잘못하면 이거 전 세계로부터 욕을 먹겠네. 지도력을 인정받지 못하겠네. 어떻게 되지? 2060년까지 탄소 중립 선언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중국 정부는 주로 발전소를 수력이나 풍력 등 친환경 전력을 사용을 해왔어요. 그런데 수력은 뭡니까? 물이죠. 풍력은 뭡니까? 바람이죠. 바람만 불면 발전소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물이 부족하면 발전소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라오닝성 같은 경우는 바람이 갑자기 줄어들었어. 풍력 발전이 안 됩니다. 중국 윈난 수창 같은 경우는 수력 발전소가 있는데 물이 줄어들었네. 가뭄이네. 수력 발전이 안 돼요. 전기가 생산이 안 돼요. 이런 친환경 전력의 공급에 문제가 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즉 첫 번째, 호주랑 싸우느라고 석탄 가격이 50%씩이나 급등했다라는 거. 그 두 번째로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전력 공급을 제한했다. 그 세 번째는 이렇게 친환경 전력의 공급원에 문제가 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뒤에 다 정리해놨구나.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중국에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력원이 화력이 56.6%고요. 수력이 16.8%고 풍력, 태양광, 원자력 발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기억하시는 게 제가 뒤에 말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지금까지 정리를 했는데 진짜 지금부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제가 방금 강조한 거 화력, 수력, 풍력, 태양광, 원자력 발전이 처음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후진따오라고 읽지 않습니다. 후진따오라고 읽지 않고 뭐라고 읽냐면은 이 사람을 공산주의 청년단 대표 후진따오라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앞서 중국 리더였죠. 이 사람을 저는 장점인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상하이방 보스 시진핑이라고 읽습니다. 전 이 사람을 시진핑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태자당 보스 시진핑이라고 읽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무슨 노동자들을 위해서, 인민들을 위해서 뭐 옛날에 혁명하고 문화혁명 거쳐가지고 뭐 지금까지 권력을 유지해 왔다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다 자기 헤게모니 싸움 다 정치 투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른 데서 못 들어서 보았을 거예요.
중국이 본격적으로 공업화에 들어간 거는 1990년부터 2000년대 초반입니다. 이때 개혁개방이라고 해서 경제를 살려야 됐어요. 경제를 막 부흥시켜야 됐어요. 막 부흥시키고 제조업 막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기가 부족해요. 전기가 부족해요. 절감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발전소를 만들어서 좀 전기를 생산해내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국가 주도의 전력 생산이 어려웠어요. 어려웠을 때 국가에서 그때 국가의 지도자가 누구냐면은 장쩌민입니다. 요 할아버지. 올해 95세. 아직도 살아있어요. 장쩌민이 땡땡땡땡땡땡땡을 중심으로 한 땡땡 발전소 설립. 뭔지 아세요? 석탄 화력 발전소. 써드릴게. 석탄 화력 발전소. 아유, 글씨 진짜 못 쓴다.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배웠는데 아직 못 써.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여기는 민영화라고 들어봤죠. 민간이 운영하는 발전소를 설립합니다. 누가 설립했을까요? 국가는 힘들다며. 그래서 장쩌민의 상하이방의 장쩌민의 졸개들이 민영 발전소를 설립합니다. 와,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던 거야. 수력 발전이 주가 되었던 전기 공급 체계가 급격하게 민영화, 민간이 전환이 돼요. 그래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민영 발전소가 등장해서 엄청난 공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 공해를 덮고 그냥 넘어가요. 자, 봅시다. 한 마을이에요, 마을. 여기 원래 자, 이렇게 수력 발전소가 있어요. 수력 발전소가. 그런데 전기가 부족하니까 이 마을에 화력 발전소도 같이 때려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마을에 수력 발전소도 있고 화력 발전소도 있어요. 화력 발전소가 효율이 더 세거든. 막 전기니까 여기서 만들어낸 전기, 여기 예를 들어서 화력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전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버려져. 왜? 중국에서 특구합으로 다른 부족한 데 보내야 되는데 보낼 기술과 자본이 없어. 이 전기들이 다 죽었어. 나머지 화력이 다 잡아먹었어. 공해 문제고 공해대로. 그러고 나니까 국가에서 전력망 사업자 누가 만들었냐? 시진핑이 만들었어요. 시진핑이 만들면서 발전 사업자, 아까 민영 발전 사업자와 전력망 사업자의 대결 구도가 된 거예요. 근데 석탄 비용이 5% 오르면 전력비를 국가가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전 사업자들, 소위 얘기해서 장쩌민의 상하이방 쪽에 있는 사람들이 시진핑한테 석탄 비용 이번에 50% 올렸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태양광의 수력은 와트당 6원에서 얼마까지 올려주는 거야? 12원까지, 8원에서 12원까지 해주는데, 우리도 좀 올려줘. 도저히 못하겠어. 해줘! 라고 얘기하니까 전력망 사업자들이 없으면은 전력을 못 보내지 않습니까? 여기 끊어. 시진핑이 그런 거예요. 올려줄 수 없어. 너네 뒷배경에 누구 있어? 장쩌민 있지? 상하이방 있지? 정치 투쟁이 된 겁니다. 일반 중국 인민들의 삶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치 투쟁이 된 거예요. 시진핑의 의도는 그런 기득권을 가진
기득권 자본 죽이기. 정리할게요. 자, 그럼 민영발전 사업자만 있냐? 도박 사업자, 음성저 유흥업자, 암호화폐 사업자, 금융자본가. 시진핑은 전체 다 죽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2부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죠. 네, 오늘은 중국의 전력난과 그 이면에 숨겨진 내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리니들이 성공 투자를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큰일 났네. 시장 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우와, 큰일 났네. 오르는 거 아니야?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요. 네. 그래도 비트코인이 보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으로 따지자면 삼성전자도 훨씬 더 큰 그런 자산입니다. 네, 이 중국의 전력난이 중국 자체의 산업 생산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생산 공급망에 타격을 가하기 때문에 큰 문제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한번 짚어주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앞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긴 하지만 중요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여러 매체에서 지금 광둥성, 저장성, 장수성, 라오닝성, 그러니까 중국을 이렇게 보면 동남부에 있는 이제 그 굉장히 이렇게 경제가 번영한 도시죠. 네. 여기를 중심으로 공장이 전면 중단되거나 조업 시간이 크게 줄었다.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광둥성하고 저장성, 장수성 이 세 개 성이 중국 경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네. 여기 전기 중단되면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삶뿐만 아니라 공장이 중단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거든요. 누가 이제 외국에서 중국에 물건 맡겨야지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지금 산업용 전기 끊기고 또 이렇게 가정용 전기 끊기고 하면서 사람들이 촛불 켜고 생활한다라고 하니 지금이 도대체 21세기가 맞는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그런 일이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매일 이슈가 되고 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있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단 이런 전력 공급 제한의 여파가 거의 모든 산업 생산 분야에 있어서 타격을 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주물제철 생산을 한다. 네. 그러면 고로는 계속 돌아가야 돼요. 전기는 계속 공급돼야 되고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전기가 끊어져 봐요. 어떻게 돼요? 멈추죠. 네. 굳어버리죠. 그럼 이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 못 하거든요. 그럼 이게 폐쇄가 돼야 돼요. 폐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장은 문을 닫아야 돼요. 공장 문 닫으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발전 사업은 물론이고 제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기가 안 나잖아요. 하늘은 맑아지네, 깨끗해지네. 우리 시진핑 주석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동계올림픽에서 푸른 하늘을 보여드릴 수 있겠네. 라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단순하게 이런 벌어지는 일들이 석탄이 부족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연쇄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중국의 이렇게 대규모 정전 사태가 계속해서 빚어지고 있는데 사전에 예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전기가 끊겨요. 어떻게 하십니까? 계단으로 가야 되긴 하는데 그렇죠. 일단은 구조해달라고 해야 되죠. 네. 그런 사람 무지하게 많았대요. 우리 문다네ン거 같은 사람이 혼자 엘리베이터 탔는데 갑자기 전기가 끊겨가지고 불도 끊기고 어떻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예고 없이 단전이 되니까 일반 국민들이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린성의 성장이 한준이라는 사람인데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뭐 전력을 다해 석탄이나 전력 공급 보장해서 민생과 경제 발전을 내 마지노선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정치인의 말입니다. 정치인의 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다급하니까 뭐 광둥성 에너지국과 광둥 전력망 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공동으로 3층 이하 엘리베이터 운행 제한, 뭐 실내 냉방 온도 26도 미만 유지, 뭐 이런 식의 절약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근본적 문제는 에너지 절약해서 나올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일반 인민들의 뭐랄까 민심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중국은 일반적으로 전력 공급이 부족할 때 대규모 산업 사용자에게 먼저 공장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소비 줄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심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원래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뭐 합니까? 막 조명쇼, 레이저 쇼하고 막 삐까번쩍 하게 하는데 이번에 그거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전력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굉장히 비상 상황이고 산업 생산을 못하게 되면 중국 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로 파급될 것이다.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의 전력난 원인이 뭔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강의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연초 대비해서 석탄 가격이 50%나 뛰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중국과 호주가 서로 간에 옛날에는 사이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호주도 중국 덕분에 살 수 있었고 중국도 호주 덕분에 좋은 물건 얻거나 뭐 원자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생하는 관계였는데 미국이 중국과 무역 분쟁 내지 아시아 태평양 이 지역에 대한 안보 관련돼서 중국에 부딪히면서 호주를 그 오커스 동맹에 가입을 시켰어요. 오커스 동맹이라는 게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이에요. 여기에 호주에 가입하니까 중국이 뿔따구가 난 거죠. 미국이 우리 중국을 잡는데 호주 너네도 같이 발맞히네? 괘씸하네? 니네 물건 안 사. 응? 그랬더니 호주도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 안 팔아?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석탄 가격이 50%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절반을 호주가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호주의 석탄 질이 좋다랍니다. 중국보다 좋대요. 근데 다른데 내몽골이니 뭐니 이런 데 있던 거 가져와서 해보니까 온갖 공해니 뭐니 석탄질 너무 낮으니까 공장 이것도 비효율적이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50% 석탄 가격이 올라갔다. 이 화력 발전은 진짜 어려운 것이죠. 중국 자체 역량으로 석탄을 채굴하는 데는 그럼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 예전에 중국이 한참 경제가 발전할 때 계속적으로 그 공장을 가동하고 할 때 그야말로 무식한 방법을 쓴 거예요. 마구잡이로 채굴해서 마구잡이로 석탄을 갖다 때려 박아서 막 돌리니까 전기는 엄청나게 생산되죠. 물건도 엄청나게 생산되고 중국은 그러니까 이야 우리 중국 봐라 중화민국 만세 막 했는데 공해는 엄청나고 근데 일단 경제 발전은 됐으니까 야 덮어 이렇게 해서 중국이 된 건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석탄 마구잡이로 채굴하니까 이제 더 이상 채굴할 데가 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중국의 전력난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또 이제 자존심 센 나라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하니까 우리도 탄소 제로 선언했는데 2060년까지 전 세계 유일하죠. 2060년 탄소 제로 하겠다는 나라가 우리나라 2050년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모든 시간표를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전기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력 부족 사태가 계속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일단 중국이 이 전력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계속해서 뭐 시진핑 체제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혹시 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예전에는 원자력하고 수력 발전만으로도 그냥 오손도손 알콩달콩 살 수 있는 나라였어요. 왜? 전기를 그만큼 쓰지 않았었으니까. 그런데 이후에 경제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생산을 해내려니까 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그 이전에 국가가 만들어놨던 발전,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수력 발전이라든지 이걸로는 부족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의 이 상황이 중국 사회의 어떠한 특징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견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일까요? 그래서 지금 중국 사회가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 최고 보스인 시진핑 주석이 이거 해 하면 나머지 깨갱하고 할 수밖에 없는 독재 국가라는 것,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태가 이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갑자기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대거 외국으로 도망을 가고 마카오에서 도박 유흥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막 공안한테 잡혀가고 금융자본가들 깨갱 마윈이 왜 그 난리를 치면서 깨갱하고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예? 민영 발전 사업자들 다 상하이방이 자신들이 필요했었던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각자 다 자리에 박아놨던 자기 새끼들이거든. 장점이네 그거였거든요. 수하들이었거든. 근데 시진핑이 봤을 때 도대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못할 짓까 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도박 사업자들 뭐 했습니까? 예? 그렇죠. 금융자본가들 뭐 했냐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진핑으로서는 이전에 있었던 후진타오는 힘이 없어요. 예, 78세 힘이 없어요. 자, 후진타오 78세 그리고 시진핑은 지금 68세 장점인 95세예요. 상하이방이 여전히 그래도 하부에는 금권과 관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2022년에 내년에는 지금 제3기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요. 지금 예측하지만 시진핑 제3기 체제 출범합니다. 그러면 시진핑은 언제까지 권력을 가져갈까요? 죽을 때까지. 시진핑은 명을 다할 때까지 권력을 쥐고 갈 거로 저는 예상합니다. 우리 문앵커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권력 투쟁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상황이 대단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순히 뭐 석탄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게 아니라 일종의 정치 권력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전력 중단으로 인해서 어쨌든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 시진핑은 상하이방이 가지고 있는 금권을 걷어들이는 그 민영발전소뿐만 아니라 도박사업자, 암호화폐 사업자, 음성적 유흥사업자, 금융자본가들 틈만 나면 다 때려잡으려고 했어요. 그게 뭘로 표현됐느냐? 부패와의 전쟁으로 표현됐다는 거죠.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념이든 간에 인민들을 그렇게 괴롭히면서까지 전기 끊어서 하면서까지 하는 이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정리할게요. 지금 리먼 브라더스급으로 사태가 심각하다고 얘기지만 그보다 더 할 것이다. 저 이렇게 예언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